현재 지금 삼성이 양산 중인 DDR3L7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 DDR1 그 시절의 메모리고요. 또한 이거는 요즘의 대세인 SSD입니다. 컨트롤러가 삼성제가 아닌 인디링스예요. 근데 메모리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 메모리 데이터 시트에서 발췌한 메모리 리드 라이트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포럼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VR의 부트로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의 메모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MSDN에서 찾을 수 있는 윈도우즈의 메모리 구조예요. 편의상 64비트는 이해를 하는 숫자가 너무 크고 또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하위 2GB를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 아까 전에 뻑이 계속 났던 파워포인트나 뭐 그런 곳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상위 2GB는 시스템, 즉 운영체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얼마 전에 XP에서 막 4기가 메모리가 활성화됐을 때 돌았던 4GB 튜닝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 영역에 3기가를 주고 시스템 영역에 1기가를 줘요.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약간 좀 더 세분화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려고자 오늘 왔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32비트 운영체제라고 했기 때문에 줄을 서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모리의 각 그거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0x00부터 그 메모리 주소가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붙일 수 있는 범위가 4GB예요. 2에 32승을 해가지고 그 32비트 운영체제에서 4GB 메모리 장벽 어쩌고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16진수로 나타내면 이 범위가 되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그 일렬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렬로 번호를 붙였는데 여기서 절반을 잘라서 하위 2GB를 일반적으로 사용자 영역이라고 분류를 하고 상위 2GB를 커널 영역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사용자 영역은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이 집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별장 같은 데가 여기 있고, 이 커널 영역은 뭐냐면은 경찰청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주로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메모리를 사용하려면은 메모리상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이 주로 메모리의 사용 용도입니다. 이 메모리 저장 공간을 일단 집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운영체제의 허가를 받아요.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 쓰자면은 집을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먼저 건축 허가를 얻으려면은 집의 모양이나 크기가 기록되어 있는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컨테이너 박스인지 주거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엄청난 용량을 빌려서 공장을 쓸 것인지 뭐 그런 거를 하는데, 남자는 무사줘야지. 이게 바로 그 데이터형의 크기예요. 차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1바이트고 인트나 플로트는 4바이트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근데 집의 모양이 또 다른데 인트 같은 경우는 4바이트 안에 정수를 집어넣고 플롯 같은 경우는 이 4바이트 포맷을 잘 구현해서 실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다가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일단 제일 쉽게 하는 게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GDB로 돌려서 찍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A의 주소값을 찍었는데 이 A의 값에 0x0000FF라는 값이 지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의 맨 위에 0xFF로 초기화를 한 게 지금 그 printf 직전에 중단을 시켰을 때 그 A의 값이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널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영역에다가 운영체제의 허가를 얻어서 어디다 집을 짓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값,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것을 저장해 놓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모리에서 값을 읽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의 값을 읽고 쓰기, 그러니까 메모리의 값을 쓰는 거는 쉽게 말해서 편지를 그냥 갖다가 해당하는 집 주소에 그냥 배달해 놓는 겁니다. 반면에 읽는 것 같은 경우는 차고에서 차를 꺼내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하려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디다가 읽고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디다가 읽고 쓰는 거는 그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집을 찾아갈 때 번지를 물어서 찾아가듯이 이런 것도 메모리의 주소 아니면 메모리의 번지를 물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국에서 주로 프로그램이 발전을 했는데 메모리의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 가리키다가 영어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가리키는 설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뭐를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er 전미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C 언어를 공부할 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포인터예요. 이제 포인터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교수님들이 우리를 멘붕시키기 위해서 내는 과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메모리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그냥 값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터에 들어가는 값은 32비트 기준으로 0x0000부터 여기 모든 8자리가 F인 이 값, 이 사이 어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중에 어느 하나를 가리켜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그냥 입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C를 공부할 때 조금 더 많은 멘붕을 일으켰던 동적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AR라는 일반적인 배열이고 PAR이라는 인트 포인터의 배열을 선언을 해서 MR로그로 인트 크기 곱하기 5만큼 크기의 할당을 받은 뒤에 뭐를 집어넣고 그냥 얘를 없애요. 그러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런 예제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를 실행을 하고 프리 직전에서 중단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인트 크기가 아까 전에 4바이트라고 그랬는데 4바이트별로 1, 2, 3, 4, 5가 각각 나눠져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커널이 할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느 누군가가 그냥 거기다 갖다가 별장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거리에 나뒹굴다가 좀 그렇게 안 좋게 되긴 좋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남아도는 돈을 주체를 못하고 별장을 그냥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그램에다 대입을 하자면은 대부분 프로그램 중에는 동적 할당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 동적 할당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 별장을 그 사용자 영역 어딘가에 지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프리가 참 중요합니다. 일단 별장에서 신나게 놀았으면은 별장의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장이 그냥 하나의 메모리 어디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사용이 다 끝난 별장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없애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값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 없앴으니까 집이 아니고 그냥 다시 휑한 바닷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값이 나오느냐? 운영체제한테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적으로 말하자면은 운영체제한테 해당하는 메모리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좀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집을 다 허물고 정부한테 나 여기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다시 공유지로 되돌려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별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MR로그로 계속 할당은 하는데 프리를 호출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 별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누군가가 쓰기는 써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치웠다가는 나중에 별장 주인이 다시 와서 다시 쓰려고 그랬는데 없다. 그러면은 경찰한테 클레임을 걸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별장 같은 거는 함부로 못 없애요. 아무리 커널이라 그래도, 아무리 경찰이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도 일단 동적을 할당된 거는 자기가 스스로 반환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사용량은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 작업관리자에서 보면. 그래서 이 광경을 본 클라이언트들의 멘탈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코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메모리 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뭔가 계속 빌려주기는 줬는데 반환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어딘가가 뭔가 계속 할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메모리 누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바 같은 좀 현대적인 언어들은 쓰레기 수집가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도저히 어디다 쓰일 것 같지가 않다 별장이, 그러면은 아예 그냥 밀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메모리 권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자바가 그렇게 먹혀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C샵이 요즘 들어서 그거를 좀 많이 개선을 했고, 파이썬도 메모리 반환을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그쪽 인터프리터는 좀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경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분단이 됐으면은 그 중간에 DMZ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얘도 일종의 완충 영역을 둬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영역도 함부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커널도 여기를 잘못 접근하면은 좀 시스템이 많이 꼬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데 일반적으로 이 완충 영역의 크기는 64kb예요. 이거는 윈도우의 메모리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리눅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커널은 무엇을 하느냐?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같은 것이 사용자 영역에 적재가 되어 있다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커널 영역에 적재가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왜 일반 사용자들이 경찰서에 함부로 못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얘네가 인정한 프로그램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OS가 하는 역할은 뭐야?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메모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맛이 간 프로그램을 짜서 얘가 이상한 데를 막 계속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얘가 건드릴 수 있는 건 다른 데가 지어놓은 별장에 가서 막 깽판을 칠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메모리를 잘못 접근을 할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이 동적 할당된 메모리 쪽으로 가서 그걸 그냥 값을 막 마음대로 변경을 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집 이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크래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가지고
강제로 막 값을 바꾸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간 큰 프로그램들은 커널 영역에까지 접근을 해요. 이게 제일 일어나기 쉬운 용도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포인터를 초기화를 안 하면은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쓰레기 값이 커널 영역 중에 어느 한 곳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데로 접근을 한다. 그럼 아까 전에 커널은 사용자가 어떤 메모리를 잘 쓰고 있는지 감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인 경찰은 강도 사건 같은 것이 들었을 때는 제압을 하죠. 근데 강도가 좀 무장 강도다 그러면 막 총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해당 프로세스를 죽여버리는 걸로 끝나요. 이 해당 프로세스를 죽여버린 상황이 리눅스에서 많이 보셨던 세그멘테이션 폴트예요. 그럼 윈도우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윈도우 98 시절부터 가끔 가다가 윈도우 7에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명령이 이 메모리를 참조를 했는데 값을 바꿀 수 없다. 확인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끝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중재하에 사용자 영역은 암의 메모리를 침범하는 일이 거의 없이 잘 쓰게 됩니다. 근데 반면 커널 쪽에서 메모리를 침범한다. 악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커널의 제어권을 막 달라 그래요. 이 제어권을 주기는 제일 쉬운 방식이 미리 따져 있는 데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 그렇게 보안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던 루팅이 이 따는 것을 한층 쉽게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걔가 루팅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장비의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메모리 역시 포함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의 동적 할당 영역, 다른 프로그램의 집, 그리고 심지어 커널 영역까지 건드리게 돼요. 근데 커널 영역에서는 얘가 분명히 뭔가 직감을 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한 분만. 하겠죠.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아쉽게도 커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운영체제가 보안에 신경 써서 설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거는 윈도우도 포함이에요. 간섭을 못합니다. 그럼 커널은 뭐 하고 있느냐? 관리자가 잘하고 있겠지 그러고 그냥 멍을 때리고 있어요. 그럼 이 커널 영역의 프로그램은 좋다고 그냥 메모리를 그냥 마음대로 막 파괴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커널 영역을 접근을 해서 잘못 건드렸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건드려야 되는 커널이 죽었기 때문에 리눅스에서의 커널 패닉이 뜨게 됩니다. 그럼 윈도우에서의 비슷한 상황은 뭐냐? 블루 스크린입니다. 이 블루 스크린에 요게 뭐냐면은 오류 코드고 이게 뭐냐면은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입니다. 이게 커널 영역의 메모리 주소예요. 근데 이 해로운 프로그램에 얘는 뭐가 있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왜 장치 드라이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MSDN에서는 드라이버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널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드라이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드라이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를 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보안 관련해서 그토록 까이는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드라이버를 많이 써요. 백신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커널 영역에 있는 걸 치료를 하려면 어쨌든 커널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쓰기는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지 키보드를 암호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커널 드라이버를 깔아서 그거를 막 실행을 시킵니다. 뭐예요? 그래서 막 그 액티브엑스를 깔 때 관리자 권한이 그토록 많이 뜨는 이유도 바로 커널 영역에다 메모리를 그 자기 프로그램을 적재를 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 그래서 인터넷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강제로 간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메모리 참조를 잘못해서 커널 영역을 잘못 건드렸다. 그럼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얄짤 없는 블루 스크린이 뜨게 돼요. 그 공인인증서를 해서 조금 불안정하거나 성능이 낮은 컴퓨터에서 블루 스크린이 많이 뜨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까라면 까 정신으로 만든, 그러니까 돌아가면 됐지 뭐 그런, 개발자들이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시간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래서 잘못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널이다 보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얘를 공격해서 뭔가 권한을 따기만 하면은 얘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공격자와,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커널 영역에 있는 거는 사용자 영역을 뭐를 하든 이렇게 건들 수 있는 게 웬만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그걸 하게 되면은 암호화를 시켜달라고 깐 드라이버들이 오히려 키 값을 빼내서 외국으로 전송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밖의 메모리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아까 전에 라즈베리 파이의 GPIO라든지 뭐 그런 건데, 그 장치 I/O 같은 경우도 메모리가 다 있어요. 그 메모리에 어떤 번지의 값을 쓰면은 이게 바로 장치에 그냥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메모리 번지에 어떤 값을 읽어라 그런 게 입력이에요. 근데 그런 입출력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커널만이 가능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사용자는 커널에 I/O를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커널이 그걸 받아와서 그 값을 되돌려주고 막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되돌려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운영체제 시간에 시스템 콜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GPU도 그냥 디스플레이를 출력해주는 장치가 아니고 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 입출력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 막 PCI 익스프레스 막 대역폰 뭐 이런 얘기는 해당하는 입출력을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I/O 메모리가 뭐냐? AVR 데이터 시트 중에 하나를 빼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트 A나 DDR-A 핀 A, 이게 뭐냐면은 포트 A 같은 경우는 출력 핀이고 DDR-A 같은 경우는 이 핀을 출력으로 쓸 것인지 입력으로 쓸 것인지 설정을 하는 것이고, 핀 A는 그걸 입력용 핀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이런 16진 값이 있어요. 이 16진 값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 입출력 메모리의 어느 한 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를 디버깅을 할 때 이 메모리 번지를 찍으면은 해당하는 그 값을 보여주는데, 이 값이 현재 이 핀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의 외부 32kB짜리 램을 하나 더 쓴 겁니다. 그 한때 바이오스에도 숨어 들어간다 뭐 이런 공포를 떨친 CIH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 바이러스를 메모리에 관한 관점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인텔 데이터 시트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그 SPI라는 엄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쪽에서는 상당히 빠른데 CPU 쪽에서는 상당히 느린 프로토콜에 속하는데, 이거를 언제 쓰느냐? 어떤 칩에 플래시
기록 내용을 변경을 할 때 이 SPI 프로토콜이 주로 쓰여요. 대표적인 게 AVR을 할 때 ISP 장비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ISP 장비가 SPI 프로토콜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상에서 심지어 윈도우 7이나 8.1 뭐 이런 것도 다 SPI는 해요. 지원을 해요. 이 SPI를 쓰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바이오스 플래셔입니다. 그 윈도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바이오스를 막 플래싱을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심지어 몇몇 제조사들은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바로 SPI를 동작시키는 기계어를 직접 CPU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CIH 바이러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일반적인 CIH 바이러스는 사용자 영역에서 장치 I/O를 요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셀프 프로그래밍 어셈블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내용을 변경하는 어셈블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장치 I/O를 요청을 하고 여기 SPI 프로토콜을 갖다가 CMOS 칩에 자기가 직접 변조시킨 내용을 기록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IH 바이러스가 그 바이오스 내부에 숨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점이 생기실 텐데 아까 전에 장치 I/O는 커널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커널들은 똑똑해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은 제조사의 서명이 있는 프로그램만 실행을 시켜줄 정도로 똑똑합니다. 하지만 CIH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는 윈도우 98이 막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고 2000이 나온 해 만에 미가 이제 삽질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윈도우 98에서는 이런 게 없었고 심지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커널 영역단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변경 어셈블리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변조된 내용이 기록되고 그럼 이제 이 CMOS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얘도 장치 I/O인데 이 장치 중엔 또 뭐가 있냐면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데이터를 뭔가 쏴주면은 자기 SATA 관련된 메모리 번지에 뭔가 기록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읽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 CMOS에서 하드디스크에 어디 섹터에 뭐를 써라 그럼 그냥 쓰게 되는데 그 어디 섹터 중에 뭐가 있냐면은 파티션 정보 이런 걸 기록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막 그냥 갖다 덮어 씌워서 대란이 터졌던 겁니다. 막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되는 이 데이터가 나라. 이런 바이러스도 결국은 다 메모리 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RM 코어텍스 M3인데 그 ARM 코어텍스 M3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운영체제를 올리도록 설계가 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메모리 안에 외부 통신 프로토콜이나 아니면은 인터럽트 처리 관련 그리고 롬, 램 그리고 외부 메모리 주소, 매핑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메모리 안에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한 그것 중에 하나고 그 AVR의 메모리인데 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냥 메모리가 그냥 공간만 주고 땡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얘네는 커널 사용자 구분이 없고 그냥 어디 번지에서 뭘 꺼내서 뭘 실행한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뭐 이런 식의 특수한 메모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운영체제의 그런 세심한 관련 같은 건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세그멘테이션 폴트도 커널 페인트도 블루스크린도 아닌 그냥 멍한 장비만 하나 보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TAG입니다. 그럼 이 메모리 관리가 왜 필요한가를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에 그 별장 모델에서 쓰레기 수집